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발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앞에서 중복된 얘기들 좀 제외하고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냥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 줄거리다 보니까 좀 그냥 참고 보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뭐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소송도 진행해보고, 뭐 정신적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에 있어서 활동 지원 서비스 문제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토론회가 또 개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자립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서비스인 거는 분명히 하거든요. 이게 뭐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된 활동지원법의 취지만 봐도 그렇고, 뭐 당연히 그 장애인 복지의 방향, 뭐 시설외에서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옆에서 밀접하게 생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어, 그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그 제도의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좀 그 이면에 좀 어떤 이 설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신체 그 일상에서의 뭐 옷 입기라든지 밥 먹기라든지 이런 신체 거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가 아니냐. 네, 신체적 장애, 그러니까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의 생각을 짚어보면, 그 신체적 거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뭐 밥 먹기라든지, 뭐 거동, 뭐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상 지원에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이 서비스 지원 종합 주사표의 뭐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그 절실하게 느꼈던 게, 관련된 소송을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활동지원 그 2019년에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나서 이제 장애 인정조사에서 활동지원 종합조사로 바뀐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당사자분들 중에서 최중증 장애인분 중에서 많이 급여가 삭감되신 분들이 발생했고, 그분들이 급여 삭감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의 평가 점수가 얼마인지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나 이제 복지분, 연금공단이 판단의 주체잖아요. 거기에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걸 공개했을 때 부정수급이 우려된다의 태도였습니다. 공개됐을 때 그 점수에 맞춤형으로 대답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제할 수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일관했고, 다행히 지금은 그 소송을 이겨서 이제 원하면 점수 공개를 받아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먼저 하지 않는 이상은 내 점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그 직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대하는 이제 행정청의 입장과 당사자들 필요로 하는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특히 최중증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 지원사의 전문성이나 인식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어, 이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그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또는 에게 이제 돌봄의 책임이 전가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특히 코로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가족급여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돌봄을 전가하게 되고, 그 돌봄에 대해서 그나마 비용이라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논의에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자체의 문제는 앞서서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생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넘어오면서 이제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그 점수 계산식 자체가 좀 불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증 장애인이 늘어나서 이용자는 확대가 됐지만, 뭐, 정말로 뭐 24시간 돌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 뭐, 뇌병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급여의 수준이 삭감되는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뭐 개선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이런 부분까지 잘 고민되어서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4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 사업 안내 지침에서의 문제가 또 있는데요. 그 지금 2024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안내 부분을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정신질환 치료 유무를 확인해서 약을 복용을 중단하고 있으면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걸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활동 지원 인력이 가진 편견을 해소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오히려 이런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방식의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당연히 뭐 약에 대한 자기결정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이 약물 복용에 있어서의 거부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활동 지원 서비스와 병행해서 복용 지도를 하고, 뭐 병원으로 그 이동하는 걸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차적인 병행적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활동 지원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신장애인을 고립되게 만들 수 있는 지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 논의의 배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제 자체가 결국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의 정신장애인 그리고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의 미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급여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최초로 이제 제가 토론자로 제안을 받았을 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기존의 그 보건복지부의 논의도 살펴보고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법의 취지라는 것 자체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취지고 국가가 이걸 이제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만약 이걸 대체를 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지원, 그 가족으로서 당연히 함께 사는 가족으로서 제공하는 돌봄과 활동 지원 서비스로 제공하는 급여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의 모호성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활동 지원 사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현장에서 그 전문성이 너무 더 부족하고 지금은 이제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할 수 있게 되는데 정작 그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뭐, 석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체적인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개 의학적 기초 처치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행법상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장애인 활동사의 전문성을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초적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뭐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족을 활동 지원사로 하게 되면, 가족에게도 똑같이 그런 전문성을 요구받게 되고, 가족이 만약에 그걸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가족급여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균일성과 전문성을 강도 높게 요구를 받게 될 거고, 뭐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의 강도 높은 그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거와 유사하게 그 노인장기 요양법상의 가족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2024년에 뭐 사회복지사가 직접 그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방문을 해서 이걸 지켜보고 방문을 만약에 몇 회 이상 거부하게 되면 급여를 삭감하는 형태로 관리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급여에 있어서도
하루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뭐 90분, 중증의 경우 90분, 뭐 그러지 않는 경우에 60분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급여의 양이나 아니면 그 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당연히 가족이 그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면 그런 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조금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임시적으로 요걸 그, 그, 어, 서비스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최종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활동 지원 서비스의 양을 강화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이제 종합조사표의 문제들을 바꾸고 또 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결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만약 그 결정하고 있는 직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판단을 하는지 또는 그 직원 나의 평가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시혜적 조치로서의 제공되는 것들이 아니라 권리로서 당연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당연히 강화되어야 되고 이의신청권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족급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뭐 한시적인 대책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지금 제가 우려점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보건복지부도 똑같이 여러 가족급여에 있어서의 우려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가족급여가 이런 현실에서 만약에 병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 그 어떻게 이런 부작용들을 막으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비스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지금 그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에 그 발달장애인처럼 이제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걸 이제 정신장애인에게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와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기미는 있는데 이게 제도화되려면은 참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 활동 지원 서비스 외에도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주간 활동이라든지 직업재활에 있어서의 서비스 확대도 분명히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런 가족급여나 아니면 활동지원 서비스의 개선에 있어서 이런 욕구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미비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문제는 총체적인 제도 개선의 문제, 복지 서비스의 확충의 문제로 좀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정신장애인의 이용을 맡고 있는 뭐 서비스 활동 지원 지침 같은 것들, 약물 복용을 뭐 제한 거부 사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적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생기는데, 제가 아는 사례들도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이더라도 그 정해진 루틴만 잘 지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활동 지원사가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좀 복지부 입장 제도를 시행하고 설계하는 입장에서 좀 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또 편견이 되지 않도록 낙인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도 분명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뭐 신체적 장애인과 다르게 예를 들어, 공포심 때문에 일상생활 못할 상황에서의 진정이 필요한다든지, 또는 어, 도전적 행동에 있어서 아까 홍선민 교수님이 발제한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행동 조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걸로 마치고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또 토론 시간에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돌봄에 대한 건강보험의 수가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이고 하면은 밥을 못 먹는 환자가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들이 밥을 1시간 동안 먹였단 말이죠. 가족을 대신해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OECD 국가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다면은 이게 가능하죠. 너무 이제 의료적인 것만 특히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적인 것만 그 수가를 반영하는 그것이 아직까지 관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토론으로 박정근 우리 지금 오늘 준비하신 발달장애인 부모회 회장님으로 자격으로 토론 듣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네.